자, 안녕하세요. 북서카페 여러분. 오늘은 신라의 중화대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신라의 중화대 내용은 여기 이제 기출에도 보시면, 기출 빈도에도 볼 수 있듯이 한 대여섯 번쯤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동안 안 나왔지만 이제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래 이제 먼저 중대하고 이제 하대의 정치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번에 제가 잘 못하고, 원래 취지가 이제 이 강의가 여기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거는 1시간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저도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원래 그 취지대로 좀 약간 짤막짤막하게 할게요. 원래 또 유튜브에서 올리는 그 동영상들 보니까 10분에서 길어봤자 15분, 20분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약간 나눠 가지고 할 거고, 테마별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많은 테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잘라서 진행을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신라의 중대 부분은 일단 어디에서 이제 어디까지는 무려왕부터 해공왕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대는 성동왕부터 해서 경숭왕 때까지예요. 그래서 무려왕과 해공왕 그 시기 때는 이제 전제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죠. 중대 특징이.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귀족 세력도 약화되고요. 그리고 왕권을 보장해주는 육두분 세력들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육두분 세력들의 역할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들은 이제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의 정치적 조언자, 행정 실무를 담당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자, 하드 때는 주로 이제 귀족 세력들이 이제 강했죠. 예, 그래서 있고, 주로 이제 무료관계가 물려나고 내무관계가 집권하게 돼요. 근데 이때 내무관계는 실제 무료관계를 다 제한 모든 세력들을 거의 내무관계를 칭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왕권이 쇠퇴되고 귀족 세력들이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귀족의 우두머니였던 상대적 세력이 강화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상대등 중에 상당수가 또 왕으로 돼요. 근데 그 왕이 즉위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는 못하죠. 거의 대부분 이제 반란이라든지 쿠데타 이런 걸로 즉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5년 사이에 150년 사이에 하대 그 20명 왕이 갈라져 나가요. 예, 그만큼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중대의 그 왕을 보죠. 중대의 그 신무당 전에 모여왕과 그 문무왕이 있죠. 그 모여왕은 이제 금강가 왕족 출신 김유신과 세력을 연합해갖고 결국에는 그 왕이 됐던 사람이고, 좀 아웃사이드 인물이었죠. 그다음 문무왕 때는 통일을 완수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을 때 외구 격퇴 의지를 반영하면서 대항함에 이제 뿌려달라고 자기 사정에서 이랬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즉위해요. 이 신문왕 때 가서야 우리가 이제 전제왕권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무왕 때 통일을 이루고 나서 신문왕 때 이런 기반을 마련했던 수성의 궁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신문학 때 많은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한 3번 나왔네. 03년, 11년, 13년 기출 문제. 예. 그러면 신문학이 즉위하자마자 681년에 무슨 반란이 났냐면 김홍두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예. 이 김홍두라는 사람은 좀 이름 기억을 해두세요. 기출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신문학 장인이에요.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진골귀족들의 어떤 우두머리죠. 자, 그러니까 진골귀족들이 문무왕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 이제 신문왕이 즉위하니까 좀 신문왕이 국정경도 없고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고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기회로 이제 신문왕은 그 장인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모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을 처형을 시켜. 그래서 이제 진고귀족들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근데 이제 그 진골 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여기 김씨 계통의 진골 귀족이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신문왕 전에 모려왕 때나 이제 이렇게 왕권을
장악을 할 때 도와줬던 박시세력이나 가야의 그런 세력들도 좀 약간 정치권을 소외시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냐면 내부 불만이 많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 김유신 계열에 있는 음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이건 뭐 신문학 때가 아니라 그 뒤의 얘기지만, 자, 그 신문학 때 전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지만 문제점은 이 너무 혼자서 해 먹은 거야. 예, 정권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혼자서 이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을 뭐야, 제외시키고 숙청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불만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무효관계의 그 김씨들이 몰락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귀족 세력들 중에 좀 일부를 자기 정치권에 자기 정권에 통속시켜서 이들과 권력을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그런 생각까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신문왕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 세력을 되게 축축하면서 또 정치적 파트너를 누구를 선택했냐면 육특분 세력들을 육특분 세력들을 채택했죠. 이때 육특품은 도당 유학을 많이 갔어요. 후에도 이제 도당 유학을 많이 갔지만 당나라에서 인제 여러 가지 뭐 학문이나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왔겠죠. 자, 그다음에 유교적 정치 이념을 포방했다. 유교적 정치 이념을. 자, 여기에서 인제 핵심 키워드는 포방이야. 예. 그러니까 인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처럼 유교적 정치 이념을 표면적으로 내건 게 아니라, 아니 표면적으로 내걸어서 그걸 실제 정치에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포방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유교 정치 이념이 그 정치에 반영되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 이후부터예요. 자, 하여튼 인재의 교육과 양성을 목적으로 국학을 설립하고요. 예. 그리고 삼국을 통일하면서 중대한 중앙 관세 업무와 확대된 영역에 의해서 지방 통치를 제도적으로 완비를 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유교 정치 포괄하면서 이런 조치들을 이제 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그 밑에 중앙 관세 업무하고 지방 통치 제도 정비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볼게요. 먼저 그 중앙 정치를 볼게요. 그때 인제 육전 제도가 완비됐어요. 육전 제도는 어디예요? 보통 이제 육부라고 하죠. 당나라 그 제도. 자, 당나라 제도를 완비해서 14부가 완료됐다. 그래서 인제 보통 당나라 삼성육부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이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뭐냐면 응용한 게 아니죠. 예, 그걸 이제 약간 신라식으로 곤쳤어. 그 14부 형식으로 바뀐 거야. 그 부분은 뒤에 인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중앙 정치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군사 제도도 정비했죠. 그래서 이제 오소경이라는 거 있었죠. 예전에 소경제도. 이 소경제도를 다시 정비해서 오소경제도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이 소경제도는 왜 뒀냐면 이건 뭐 신문학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예. 뭐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삼소경이 있고 그리고 이 통일신라 시대에 오소경 이렇게 발전됐는데 이 금성이라는 곳이 경주라는 곳이 지역주로 한 곳에 치우쳐 있잖아요. 소백산맥 이남 지역이죠. 영남권으로. 그러니까 인제 이러다 보니까 이 대동강 이남의 한반도 남쪽을 완전히 장악하기가 좀 힘들어. 제일 좋은 지역이 오늘날 인제 서울 그 지역인데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이 인제 신문당이 그전부터 좀 약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경주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 북쪽인 달구벌로 이렇게 천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 달구부는 오늘날 대구죠, 대구.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금성을 편제성을 보완하고요. 귀족 세력을 약화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귀족 세력들이 반발을 했어요. 지금도 뭐 예전에 그 수도를 세종을 옮기자 하니까 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거도 마찬가지야.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를 옮기면 당연히 세력이 약화가 되겠죠. 그래 갖고 너무 이제 이거는 반발이 너무 강하니까 이 강력했던 신문왕도 그것까지는 옮기지 못했어요, 수도까지는. 그래서 대안으로 했던 것이 오소경 설치예요, 여기. 그래서 이 오소경도 마찬가지로 달불과 인제 그 이렇게 옮겼던 걸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이걸 이제 교담을 보호하고 그리고 보완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정비를 했고요. 그 오소경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 있으니까 또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지방을 구주로 나눴어.
그리고 여기에 군현제를 정비했죠. 이것도 중국제 제도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이 고구려, 신라, 백제 영토의 아래에 각각 3개씩 그 줄을 둬갖고 군현을 정비했죠. 물론 이제 고구려 영토 같은 경우에는 3개 줄을 준 만큼 이렇게 분할할 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래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통삼한 의식 같은 것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각 주에 10점을 뒀죠. 10점. 예. 10점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군단급 정도 되는 그 부대들이에요. 그 밑에 아주 큰 부대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산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변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산주는 2점을 배치했죠. 그래서 9개 주에 각각 한 점을 뒀고 다만 한산주 같은 경우에는 2점을 배치해서 10주가 됐죠. 10점이 됐죠. 자, 그래서 호가전 영역 지배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지방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이제 파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기초에 언급됐던 구소당을 정비했죠. 이 구소당 기초에 언급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라인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보독국인, 말간인들 이제 해갖고 민족 융합 정책에 있어서 중앙군을 정비했던 것이 구소당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10점, 그다음에 중앙군은 구소당을 정비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그 보독국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고 19년도 기출 문제에도 그 역교는 예문에도 이 구소당 관련된 내용이 잠깐 언급됐었어요. 자,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0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고 또 객관식 기출문제에 또 나왔던 건데 관료료를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어요. 예. 자, 여기에서 순서를 좀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먼저 관료료를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노고를 폐지한 거야. 그러니까 노고를 폐지한 다음에 관료료를 지급한 게 아니라 이게 먼저고 2년 뒤에 노고를 폐지했다. 예. 그럼 관료료이 뭐고 노고이 뭐냐? 뒤에 더 언급하겠지만 관료료는 수조건만 얻을 수 있는 거야. 수조건. 근데 노고 같은 경우에는 수조건 외에도 이 노동력 증발이라든지 그 지역의 공납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얻는 건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알면 골치가 아프니까 이런 거 좀 기억을 그냥 해두시고 이렇게 교과서 쪽으로만. 자, 그래서 관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당나라에서 오묘제를 실시했어요. 자, 이 오묘제라는 건 뭐냐면 그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 죽은 후에 시체는 어디로 가냐면 능에 묻혀요. 왕릉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왕이 죽었을 때요. 황제나 능에 묻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혼이라고 하죠. 혼은 신주에 보관을 해줘.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태묘 있죠. 태묘에 있는 그 신주를 태묘의 신주를 보관해 놓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모셔갖고 4대를 제사를 지내거든요. 아, 4대가 아니라 7대네, 7대. 네. 그래서 칠묘제를 실시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제도가 우리나라 건너온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오묘제 형태로 받았는데 왜냐하면 황제는 칠묘지만 이 제국 같은 그 나라는 오묘제를 실시해요. 오묘제. 자, 그래갖고 이때 이제 오묘를 실시하는데 보통 그 중국에서는 칠묘를 이제 칠묘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 3명은 불천지주제 갖고 그 왕조에 크게 공헌한 그 건국자라든지 그 외인물들 3명을 더 지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지내요. 왜냐면 제후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천지주를 누굴 모셨냐면 미추왕을 모셨어요. 미추왕을.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박혁거세가 그 신라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박혁거세는 박씨잖아요. 근데 이 미추왕은 김씨야. 그래서 원래는 김할지부터 이제 출발하지만 김할지는 실제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내문왕계 그러니까 김씨계의 왕통이 이제 처음 왕이 됐던 사람이 미추왕이에요. 그래서 이 미추왕을 태조대왕으로 삼은 거야. 이 사람은 불천지주로 그 후에 이제 모든 그 선조들이 바뀔 때마다 묘가 바뀔 때마다 계속 영구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오모제 안에서 이제 불천지를 모셔놓고 신주를 이렇게 모셔놓고 그 외에 자신의 기준을 해갖고 4세대를 지내죠. 예. 4세대라는 것은 자신을 이제 포함해 아니 5세대네요. 예, 5세대. 세대는 이제 자신을 포함시켜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신을 포함시켜 가지고 어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사조를 모시는 거야. 사조를. 예. 그래서 5세대를 이제 모시는데 자, 그래 갖고 인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이죠, 일단.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무효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용춘은 나오는 거야. 용춘은 신문왕 입장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증조할아버지는 맞아요. 근데 신라의 왕위 계승 이렇게 볼 때는 종법에 의하면 용춘을 지내서는 안 돼요. 그 옆에 이제 진덕여왕이나 성덕여왕을 지내야죠. 근데 이걸 무시해 버리고 성덕여왕과 진덕여왕을 무시해 버리고 뭘로? 문흥대왕, 용춘을 지우고 또 쫓겨났던 진지대왕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인제 이거는 뭐냐면 종전에 인제 뭐라 그럴까요? 어 그 종전에 어떤 왕위 계승을 무시하고 그 당시 진지대왕, 문흥대왕 이렇게 인제 뭐냐면 그 태조대왕, 문무대왕 이런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 동률계가 아니라 이제 사륜계 왕통을 다시 복원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용춘 같은 경우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흥대왕으로 추종을 했고요. 자, 이게 인제 오묘제죠. 그래서 무효관계의 어떤 그 계통을 완비시켰다. 이게 오묘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오묘제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예. 오묘제는 이제 처음 도입한 건 신문학 때지만 그 오묘제에 누굴 제사를 지낼 것인가,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낼 것인가는 시대마다 또 달라. 예.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쫓겨났던 그 진지왕을 이게 이제 자기 고조할아버지죠. 이 고조할아버지를 내세워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신주단지를 인제 경로에다가 올림으로써 나름대로 이런 무효관계통의 인제 뭐냐면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종조의 동률계를 저버렸다.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신문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만파식전이죠. 만파식전. 이것도 좀 같이 외워 두세요. 만파식전. 자, 만파식적은 뭐냐면 이게 이제 거세 물결을 잠재우는 필이에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거는 신문왕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성덕왕 때 만들어졌어요. 성덕왕 때 제작됐는데 이게 이 만파식적이 만들어진 그 설화가 신문왕과 관련돼 있어. 신문왕. 그래 갖고 인제 요거는 이제 신문왕이 아버지 그 문무왕을 위해 간운사를 지은 후에 이 용어부터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자, 이것을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병이 낫다. 감호에 비를 내리고 장마가 칠 때는 비를 멈추고 바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파도를 잠재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인제 설화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요걸 이제 뭐냐면 어 신문왕 때보다는 성덕왕 때로 보고 있어요. 성덕왕 때로 제작된 걸로. 예. 그래서 인제 요게 좀 약간 근데 이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성덕왕을 보죠. 성덕왕. 자, 성덕왕은 그 일단은 이제 예전에 한번 대외정책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성덕왕 대내적으로 백간점이라는 걸 지었죠. 그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 같은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거 못한데. 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경제할 때 더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성동환 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릉 지방의 북쪽 경계를 장성을 축조했는데 이건 아마 인제 발해와 그 무왕하고 인제 영토 확장의 경계선을 찾기 위해서 그거야. 발해 무왕 때니까 그 무왕이 영토 확장을 했잖아요. 그걸 삼기 위해서 이 지역을 인제 뭐냐면 장성을 축성했고 그다음에 뭐 왜군을 격파를 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발해와 당해 전쟁에 신라를 참여했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얘기했지만 참여는 했지만 군대 입고 갈다가 이 당시 이제 폭소를 내와 가지고 어 실제 전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죠. 그렇지만 일단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제 나당 전쟁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가 좀 소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신라가 또 당나라 가 갖고 조공을 다치고 그랬지만 이게 이제 당나라 입장일 때는 못마땅한 거야. 믿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완전한 신뢰 관계가 이제 회복돼서 신라와 당이 국교가 완전히 재개되었다. 아 근데 그 이유는 또 있어요. 그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당시 그 당나라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냐면 저쪽 그 토본하고 싸우고 있었어. 토본이 이제 상당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와 이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다음에 또 발해도 있죠. 그래서 발해 당나라는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팽창 지역을 포기하고 그 당시 발해와 이제 신라 사이에 상호 견제나 대립을 유도하면서 현상 유지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와 당의 국교 재개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다음에 당이 신라가 통합한 대동강 이남 지역을 인정했죠. 예, 요게 되게 중요한데 자, 이 지역이 폐강진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 폐강진은 주로 이제 오늘날 그 항해도 일대나 경상 그 강원도 북부 지역 원산 밑에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지역이 원래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요때 계기로 해 갖고 개발이 됐죠. 물론 이제 그전부터 신라가 실질 주권을 행사를 했지만 이때 이제 당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됐고요. 요 지역을 또 이제 폐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폐강지 일대 성장했던 세력들이 나중에 후삼국 시대 때 후고구려에 참여해서 크게 이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왕건도 이 폐강진 일대 폐서치 지역 출신의 그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경동왕을 보죠. 경동왕. 자, 경동왕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독립대 문제로. 자, 경동왕 때는 왕권을 강화시켜서 왕권 강화하면 뭐와 관련돼? 유교 교육을 강화시켜.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예문에 나왔지만 국학을 태학으로 바꾸고 그 밑에 박사와 교수를 두어서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년 기초에 보면 중앙통치기구 및 지방 주군 현의 칭호를 하나로 정책을 실시하죠. 하나 정책은 중국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하나 정책을 중국식으로 뭘 바꾸냐? 중국 애들은 외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국명이라든지 지역명이라든지 되게 외자를 써. 한 개의 글자를 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한산주를 한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죠. 학자들 보기에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식 통치 제재, 그러니까 왕권 강화, 중앙 집권적 강화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골 귀족들이 당연히 못마땅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도왕이 죽고 나자마자 이 어린 해공왕이 즉위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해공왕을 압력을 줘서 요걸 이제 뭐냐면 폐기시켜. 예전처럼. 예. 그래서 뭐 예전에 한주였던 것을 또 예전처럼 한산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정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계는 요때 간료조를 폐지하죠. 이 간료조이 왕권강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노급을 부활시켜요. 그래서 어, 왕권 강화하려고 했지만 한계 왕권 강화 정책의 한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혹자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너무 왕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귀족들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관료를 폐지시키고 노급을 부활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고 그때 부활된 노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수조권이나 공나물이나 노동력을 징수하는 노급이 아니라 그냥 수조권만 징수하는 노급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보통 왕권 강의 한계로서 관료조 폐지 및 노급 부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안민관을 제작하죠. 네. 안민관은 이제 뭐냐면 군, 신, 민의 삼자 관계를 부모자의 의지의 허용 관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군주는 부모로 보고 묘는 신은 모로 보고요. 어머니 보고 미는 자식을 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지 허용 관계. 의지 허용 관계는 허용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전혀 가족 같지 않은 그 분위기인데도 자
그다음에 이제 성덕대왕 신종을 제작하자. 아버지 이제 성덕왕의 명복을 빌고자 했던 종인데 그건 이제 별칭으로 에밀레종이라고 유명하죠. 그 종은.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설립을 했다. 예.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석굴암이지만 예전에는 불국사와 독립된 석굴사였어요. 석굴사. 예. 지금은 불국사에 속하는 암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석굴사라고 불렸어요. 그걸요. 자, 그래서 이제 불교도 또 뭐냐면 강조했다. 이 석굴암과 불국사 이제 그 설립 과정은 관련된 선화가 있죠. 그게 연기설화로서 이제 일종의 김대성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설화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도왕 때 그 당시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왕실 이제 사찰로서 만든 게 석굴사와 불국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거든요. 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공왕을 보죠. 회공왕은 그 서화에 보면 원래는 이제 성덕 경도왕이 남자를 원했어요, 아들을. 어. 근데 이제 거기 그 어떤 신통한 그 승려가 다음에 태어날 어, 자식은 왕자가 아니라 딸이다. 그러니까 이 경도왕이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늘에 좀 올라가서 스님이 하늘에 좀 올라가서 그 천지신에게 딸 대신 아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전환을 해갖고 좀 낳게 해달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천지신이 듣고는 좋다, 너 아들로 낳게 해주겠다. 그 대신에 뭐냐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하면서 그냥 해공왕을 이제 원래 딸이었는데 아들로 정해가지고 낳게 했다. 뭐 그런 설화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해공왕이 그런 선화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해공왕이 좀 약간 유약하고 좀 여성틱했나 봐요. 그다음에 카리스마도 없고 또 이 사람이 또 나이가 어려서 즉위했고 한동안 이제 태후가 섭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그 정선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도적이 독초에 봉기했다. 그런 기록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예. 자, 그러면 해공왕의 이제 정책 내용을 보죠. 해공왕 때 또 오묘제가 재성립했죠. 요때 오묘제는 앞에 그 신문왕 때 오묘제와 좀 달라요. 모시는 사람이. 일단은 미추는 항상 이제 들어가 있죠. 예전에처럼 미추는 김씨의 어떤 첫 번째 왕이잖아요. 불천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조 무열왕하고 그 다음에 문무왕을 제사를 지내요. 이 사람도 불천지주야. 그래서 미추, 태조, 무용왕, 문무왕 요 세 명은 불천지주래요. 근데 원래 이제 제국에서는 불천지주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 명은 영원히 이제 지낸다. 근데 여기 태조, 무용왕과 문무왕을 꼭 집어넣는 건 뭐냐면 백제 고구려 때 평정에 큰 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실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고조 할아버지부터 모셔야 되는데 그 무시해버리고 증조 할아버지 무시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모셔. 그래서 성덕왕, 그다음에 경도방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모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빼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뭐냐면 이때 들어와서는 이제 권력이 이제 그 무형왕국 김씨 세력 안에서도 일부 세력들이 더 독점했다는 거야. 원래 권력이라는 게 서로 날아갈 수 없잖아. 나눠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우리 이제 권력을 나눈 집단이고 나머지는 이제 너네들은 같은 무효 관계도 배제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불만 세력도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무효 관계 김씨 세력들이 몰락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권력을 좀 나눠주면서 다른 세력들 나면 적절히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자신들이 독점을 하고 자기 집단에서도 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의 정당성, 이런 것들 그리고 권력의 독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무효관계 직조 개념을 이제 풀어내갖고 자신의 권력을 3대 안에서만 요 친척 범위 안에서만 누리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 무효관계 안에서도 1골, 2골 집단들이 등장하고 예, 정권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야 계통의 이제 사람들도 그동안 예전에 그 중대에 무효왕이 이제 정권을 장악할 때 도와줬던 김유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김유신의 자손들이 맨날 소외당하니까 이때 또 반란을 일으켜.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예.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인제 96 각간의 난이더라고요. 이걸 대공의 난이라고 하죠. 각간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신라의 고위 간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진골 귀족들이 대거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경동왕의 개혁 정책에 반발해오는. 왜냐면 이제 해공왕 이전에 경동왕이었고 요거는 인제 해공왕이 경동왕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공왕은 진짜 그때 어렸으니까 되게 경동왕의 어떤 중앙 그 왕권 강화 정책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인제 영향을 미쳤겠죠. 해공 경 비록 경동왕이 죽어도. 그래서 이제 96 각간에 나뉘어서 각간들이 전국에 들고 일어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윤신 계열에도 반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인제 같은 예전에 도와줬던 그 김윤신 계열에도 반란이 나. 그래서 이 대표적인 바는 김융의 난이에요. 이거 예전에 기출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로왕계 전제왕 정권의 반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제 그 선화가 있는데 이때 인제 그 김유신 묘지에 뭐냐면 맨날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 김유신이 "우리 자손들이 지금 탄압받아 갖고 지금 많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라를 버리고 다른 데 가겠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전에 김유의 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인제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인제 예전에 13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막판에 무슨 난이 났냐면 780 년에 김지정이 난이 났어요. 자 이 김지정 난이 일어난 도중에 해공왕이 반란 중에 죽고요. 그리고 그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김영상 성덕왕의 김영상이 즉위하면서 중대 무효왕의 계가 이제 종말을 깼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제 학자들은 좀 약간 의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 반란은 그 상대던 김양상과 이창 김경신이 군사를 일으킨 건데 이때 이제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인제 그 회공왕의 측근세력이거든요. 그리고 일어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가 왕을 죽이고 나서 김양산과 김경신이 죽이고 나서 그걸 마치 그 김양산과 김경신을 진압하려고 했던 김지정에게 몰아붙여 갖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역사를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공왕하고 김지정이라는 인물이 그 해공왕의 측근 세력이었거든요. 그게 순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음. 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제 김지정이 난을 계기로 해 갖고 이 당시 뭐냐면 해공왕은 죽었고요. 이거 젊었을 때 죽었어요. 20 살인가 21살 때. 이 사람 참 불쌍해. 개인적으로 볼 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덕왕의 김양상이 즉위했죠, 성덕왕으로. 근데 이 김양상은 엄밀히 말하면서 엄밀히 내문왕제라 볼 수 없어요. 예. 외가 쪽이 무려왕계 쪽이 계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까지나 엄밀히 말하면 김양상까지는 무효왕계로 봐야 된다는 학자들이 많고 무효왕이 인제 그 성도왕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등장한 왕이 원성왕이거든요. 예. 이 원성왕 때 가서야 진정한 하대다. 이 내문왕계가 집권한 거다. 이 원성왕이 김경신하고 인제 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는데 뭐 우리가 이거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예.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중대를 끝났어, 중대는. 그러면 인제 하대인데 하대의 인제 시작은 그 앞에서 이제 성덕왕 때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중간에 있는 이제 성덕왕은 외계 쪽 외가 쪽이 그 무효관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원성왕 때도 보고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원성왕을 보면 원성왕 때는 알 것은 이제 독서상품과 설치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03년 13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나중에 교육할 때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러 왕들이 즉위했지만 예자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자왕. 자 예자왕은 중대 오묘제를 청산하고 하대 오묘제를 성립했어. 왜냐면 그 중대 오묘제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무효왕 계통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자왕이나 뭐 이때는 내문왕 계통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 갖고 요걸 이제 하대 쪽으로 바뀐 거야. 하대 내무왕 계통으로. 그래서 일단 태조 무효왕하고 문무왕은 불천지주라서 어쩔 수 없이 인제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까지 지내면 이제 오묘제 안에 5명 모셔야 되잖아. 그럼 맞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무효왕과 문무왕을 오묘에서 제외시키고 별실을 만들어 가지고 별묘를 만들어 갖고 따로 지내고요. 예. 예 신주단지 그대로 두고
따로 이제 오묘를 이제 뭐냐면 정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내문학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문학을 이제 불천지로서 정했죠. 자, 내문학을 불천지로 정했고 그다음에 명덕대학. 자, 자기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추송해서 지냈고 아버지였던 원성대왕. 그다음에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인가 증조할아버지인가 그럴 거야. 예, 증조할아버지네 맞아. 원성대왕, 고조할아버지가 명독대왕이고 증조할아버지가 원성대왕이네요. 그다음에 그 아버지지만 왕이 안 됐던 해충대왕, 자기 아버지를 해충대왕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왕이었던 소송대왕을 이제 이렇게 지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내문왕계 왕통을 이제 강화시켜 나갔다. 이 원성왕계는 아니 예자왕의 그 오묘제는 그래서 하대 오묘제는 이렇게 이제 진행했다 보시면 되고 그 후에도 오묘가 계속 바뀌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 하대에서는 불천지주를 이제 미충왕이 아니라 내문왕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예, 내문왕. 이게 이제 특징이죠. 특징. 자, 그다음에 공식 법률이었던 20여조를 반포하든 그래서 하나 정책을 통해서 국왕의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했다. 그렇지만 여기 앞에 예자가 들어가는 것처럼 올 때 스폰 예자가 들어가는 왕들은 되게 나라가 멸망을 했구나. 쿠데타로 해서 죽은 왕들 예자를 붙이거든요. 시호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기 작은 아버지에게 왕위를 뺏기죠. 예. 그게 무슨 왕이냐면 헌덕왕이에요. 헌덕왕. 예. 결국 뺏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동왕이 즉위하게 돼요. 자기 이제 조카들 죽이고 즉위하게 되죠. 약간 이제 수양대군하고 비슷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형동왕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너무 길어졌어. 예.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형동왕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